만해 스님께서 1921년부터 31년까지 선화원에 출석하시면서 보종운동가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만해의 독립운동가 선화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933년부터 44년까지 만해 스님의 시무당 시절의 어떤 활동과 생활들을 정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법인 선화원과 성북문화원이 내년 6월 29일 만해 스님 추모일에는 시무당에서 성북문화원과 선화원에 같이 추모제를 같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만해 스님의 시무당 시절에 가장 만해 스님과 가깝게 생활하는 했던 만해 스님의 따님 한영숙 여사님도 이제 나이가 89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사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행사에 같이 다니면서 뭔가 또 한 여사 따님이 바라보는 만해 스님과 그리고 시무당 시절에 대해서 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차 안에서 가볍게 대화하면서 묵치를 한 부분도 좀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가서 한 여사님과 같이 점심 공양하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대화한 내용들 이런 것을 뭐 정리를 해가지고 만해 스님의 시무당 시절 그리고 한 여사가 바라보는 만해 스님과 시무당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해 한용운의 만영과 시무당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만해는 55세 되던 해인 1933년에 거처를 서울 성북동으로 옮겼다. 스스로 당호를 시무장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만해는 시무장에서 루마병을 번역했고 그리고 불교지를 속간했고 또 불교지를 통해서 불교 청년운동을 부활하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불교계의 청년들에게 독립운동과 불교혁신을 장려했다. 또한 마포정부에서 오포를 치르던 일송 김동삼의 유해를 시무장에 모셔다가 5일장을 지내기도 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묘비를 세우게 됐으며 만해 한용운의 독립운동은 총독부의 심한 반시와 탄압으로 몸은 묶여있어도 그의 정신은 항시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다. 본 논문은 만해가 독립운동으로 옥고에서 풀려난 이후 선화원에서 10년 동안 항일운동과 민족 불교 회복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이후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만년 10년 동안의 삶과 활동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시무장 관련 연구는 그동안의 소극적이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시무장이 국가사전 제550호로 지정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선화원에서는 사실 1944년 6월 29일 만해 스님이 입척한 이후 1945년부터 지금까지 만해 스님의 유족들과 함께 선화원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추모제뿐만 아니라 학술제, 예술제, 문학제 등을 개최해가지고 만해의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논문은 어린 시절 부친인 만해와 시무장에서 동고동락했던 한영숙 여사의 회고록을 통해 만해의 마지막 생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하고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만해의 시무장 이거와 만년, 만해 한용운은 1919년 3.1 운동으로 서대문 연구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1920년대에 민족불교의 확립과 선불교의 대중화라는 선화본의 설립 이념을 실천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그는 1933년 시무장으로 일과했다. 최악해진 몸과 그리고 유수건 여사와 골인한 것이 이거를 한 큰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다음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시무장을 지을 때 거들었던 김관우의 증언에 의하면 동아일보 김영국이 일본 오사카 지국장으로 가면서 비어있던 집을 김철중과 태양사의 벽산선의 배대로 집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고, 시무장 건립 시 1,000원가량의 비용이 있어야 했지만 부인 유씨의 소지금과 선화본의 즐금스님 그리고 조선일보 방문고 사장 등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월부로 차용하여 월부로 상환하다가 근데 다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무장을 북향으로 지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마주하기 싫어서 북향으로 지었다 하는 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을 한영숙 여사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한영숙 여사도 만해 스님께서 총독부가 보기 싫어서 북향으로 지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해는 자신의 거처를 시무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불교학도의 한 사람인 거로 초심 구도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소거처를 시무장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실로 그것도 매랑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경공스님의 원강 한화집에 보면 거기에 시무장 목부 야월 문답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집 이름을 시무장이라고 이제 경공스님이 만해 스님에게 보낸 서간입니다. 집 이름을 시무장이라고 화상의 호를 목부라 해서 내가 말하기를 시무장 목부화상이여 어느 날 어느 때에 소를 잃었는가 호를 목부라 하였으니 소를 얻으려는 것이 분명한데 집을 시무장이라 했으니 소를 잃은 것도 또한 분명하구나. 본래 잃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소를 찾는다며 또 만약 소를 잃었다면 어떻게 소를 먹인다 할 수 있는가. 찾고 먹이는 것을 함께 잊었는가. 시무장 목부화상이요 삼각선이 높고 높아 첩첩하여 높은 봉우리는 높고 낮은 봉우리는 낮아 바람은 소설하고 물은 차디찬데 알겠습니까? 바라온데 일부를 보내시오. 한용운 하산이 보내는데 거북별과 토끼풀이 생기지도 않았더니 어찌 없고 이렇겠나. 목부가 일이 많았어. 부질없이 시무장을 지었네. 내가 여기에 답을 보내기를 목부가 할 일이 많다니 참잔 줄만하오. 이 경봉 스님의 시무장 목부 야월 문답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만해와 당대의 선생인 경봉 스님과 사이에 오간 부끄랑의 면목이고, 경봉 스님이 서울 성북동의 만해의 부처님 시무장을 보고 언제 소를 잃었냐고 만해에게 묻고 만해는 소를 얻고 잃는 일이 있다. 다만 일이 많아 부질없이 시무장을 지었다 하고 답했고, 경봉 스님은 일이 많다고 하니 상으로 차 한잔 줄만하다 하십니다. 그 이후 경봉 스님은 실제로 시무장으로 만해 스님을 찾아가 차를 마시게 됐고, 또한 이 두 분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된 인연입니다. 다음 18쪽을 참고해 주시고, 경봉 스님 역시 통도사에서 만해 스님에게 8개월 동안 다원경을 수학했다고 합니다. 만해 스님 역시 또 잘 아시다시피
1912년 풍도서에서 고려대장경을 열람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불교대전을 집필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아래쪽에 보면 1920년대 선학원에서 신간의 운동과 물산 장려운동 등 항일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여러 번 혐오수에 투옥된 이력으로 인하여 시무장으로 거처를 옮겨온 이후에도 조선 총독부와 일본 경찰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사의 전언에 의해도 시무장의 그 위에 주변의 집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솔밭이었다고 합니다. 그 솔밭 사이에 항시 연령 정보과 형사들이 배치되어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 시무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검색을 하고 또 갖다 놓으면 조사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시무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마포 흉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일송 김동삼이 옥중에서 1937년 3월 순국하자 유해를 시무장으로 옮겨와서 5일장을 치렀고, 한용숙 여사는 밖에서 돌아가신 김동삼의 유해를 방 안으로 모시지 못하고 시무장 앞마당에 제상을 차렸다. 지금 시무장에서 저희들이 만일 스님의 제상을 차리는 그 자리에 아마 관에 입관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모셔놨다 하는 그런 정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절한 친일 인사에 대해서는 설령 신분이 있거나 독립운동을 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단호히 절규하고 일체 상대하지 않았다. 3.1운동 당시 동지였던 최빈이 변절한 뒤 시무장을 방문한 일이 있으나 끝내 만나주지 않았고, 그 이후 혼자 방문한 최빈이 한용숙 여사에게 돈을 쥐어주고 돌아갔지만 이를 안 만해 스님께서는 부인받다가 호통을 치고 바로 명문도 최빈의 집으로 달려가 그 돈을 집어 던지고 돌아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은 1984년 7월 서울특별시 시도기념물 제7호 문화재로 지정해졌고, 이후 1990년에서 91년에는 시무장 운영보건공사로 별채 대체 및 관리동을 시추하였고, 2019년도에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서 만해의 위대한 인도권을 기리게 되었다. 그다음 3. 만해의 불교 청년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해는 독립운동으로서 서대문 흉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이후에 선학원에서 항일운동과 불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조선 총독부와 경찰이 계속되는 투옥과 감시, 협박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그의 민족운동은 시무장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륜 174호 박영희 선생의 대단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중전, 이건 아마 중앙불교전문학교 3학년 때 193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만해 선생이 학교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짝 불러 학교 뒤 바위 위에 올라가 젊은 동지를 기원하여 비밀 결사를 조직할 것을 언론하고 인물을 골라 서너 번 찔러본 뒤에 다음 생각에 꿋꿋하거든 입당시키고자 하여 최범술, 이용주, 박근석, 강재호 등을 당장 찾아가 입당 겸 발기총회가 되고 탑골 근처에 가서 막걸리 한 잔씩 마신 다음 결사불변의 맹세를 한 뒤 차츰차츰 동지를 교환한 것이 만당이고 활동 상황이란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밀 사업을 받고 각자가 사실은 정세를 보고해 하여 검토평가했다. 이 인용문은
이용조와 박영희의 정언입니다. 그리고 또 만당의 결성의 배경과 주도 인물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20년대에 불교 청년회가 창립되어 활동에 들어갔지만 점차 소극적으로 되어갔고, 불교 청년 운동을 추진하는 상호 간의 연결이 없고, 청년들이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통일 정신이 부진하니 결국 1930년 5월 조학육, 김상옥, 김건님, 이용조 사인이 먼저 비밀 결사를 결의하고 수차례에 걸쳐 통지를 부여받았고, 만당은 안으로 거정을 확립하고 밖으로 대종불교를 건설하기 위하여 신명을 바쳐 과방을 전진하기로 선언했다. 이 역시 이용조 선생의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만해를 당수로 추대했다. 이들은 만해에게는 만당 결사와 당수 추대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당의 노출을 막고 만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주십시오. 만당의 핵심 세력은 이후 31년 3월 23일에서 24일 조선불교 청년회를 조선불교 청년동맹으로 전환하여 출범을 했습니다. 1933년도 불교지에 실린 내용의 조대순의 종원 반포 기념일과 청년동맹의 내용에 보면 청총운동의 급선무는 무엇보다도 합리 종정의 확립이다. 대내적으로 조선불교의 종정이 합리적으로 확립되어야 대중불교의 민중화를 실현할 수 있으니 본말 세차의 필연이요 내외 유세의 통진이다. 청총본부는 무릇 각 동맹은 대소속 본사의 주직자를 지시로 경고, 책동, 편달하여 종언을 실행하는 데 충직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전초대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종언 이상의 청총 방향의 정신은 일치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불교 청년회나 대불린이나 이런 조직들하고는 아주 다른 의미의 이 조선불교 청년회의 성격이 본산의 주지를 지시로 경고하고 책동하고 편달해서 그 본산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도 편달하는 이 책무까지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만해는 1938년 불교 청년운동의 발자취를 펴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만해는 우선 영재동 운동이 불교계 청년운동의 도시라고 했고, 그 불교 청년회와 불교 유신회가 조직되어서 종교분리와 사찰령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부해갖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해는 이후 불교 청년운동은 불교 청년 동맹으로 부활하여 불타 정신의 체험, 이 합리 종정의 확립, 대중불교의 실현이라는 3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 불교 중앙기관과 각 사찰의 행정 문제에 대해 상당히 각성을 주었고, 또 불청운동이라는 기관지도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불교 청년운동을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위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인용문은 만해가 청년운동의 조직을 동맹이 아닌 회 혹은 당으로 복귀하게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라는 것은 중앙집권을 구실로 통제에 치중하는 것이고, 동맹이라는 것은 그 구성의 세포단체를 본유로 하고 연락 일치를 기도하는 것인즉 통제적 운용으로는 동맹이 회, 꼭, 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해는 임계종 운동을 계기로 출발하여 활동한 불교 청년운동은 그 부침을 딛고 거듭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용문에 보면 나는 최영환 교당 최범술 선생의 말대로
그를 따라 이행을 했다. 최용환 선생은 이제 교당 최범술 선생입니다. 이 해고록은 김일력 스님의 아들인 김태신의 해고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최범술 선생은 대구에 도착해 나를 큰 요리집의 별채로 데려갔다. 요리집 주인의 이름은 박광이었다. 박광 선생은 대구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 분이었다. 밑에 쪽에 보면 우리는 이튿날 아침에 경성역에 도착했다. 나는 최용환 선생과 성북동을 갔다. 성북동 언덕을 걸어 올라가 한 소설병원 앞에 섰다. 만에 안용원 선생님 댁이다. 안용원 선생은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머리를 흔들거렸다. 나는 최용환 선생의 소개로 안용원 선생에게 편지를 올렸다. 그는 편지봉투와 등 가방을 안용원 선생에게 건넸다. 그 편지봉투 속에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은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 독립운동 자금을 안용환 선생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머리를 흔들거렸다, 채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한영숙 교사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만일 스님께서 어떤 지병을 앓고 계셨느냐 때문입니까? 중풍을 앓고 계셨고 고혈압도 같이 앓고 계셨다. 알게는 그리고 채머리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만주에서 맞은 총알을 다 빼내지를 못해서 그 총알이 몸속에 계속 박혀 있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채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정언할 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 24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김건진 역시 이거는 2019년도에 한국일보에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다시 부르는 사물의 노래에 나오는 기사 내용입니다. 김건진 역시 1932년 7월에는 만해가 주재하는 불교사에 입사하여 학술록 기자를 읽고 정조 국민노름을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4년부터는 다솔사, 행사, 법무사 등을 다니며 불교 교학에 강의를 했고, 그리고 1938년에는 만당 사건으로 진주에서 근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금민이 만해를 만난 것은 19세 때 만해는 불교 중앙학령을 강세했다. 그래서 만해는 학생들의 모임인 유심회를 지도하며 학생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기 했다. 그 이후 김건희는 훗날 파리로 유학을 갔는데 한국의 주소지를 만해가 주석하고 있었던 선화원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즉 만해를 스승이자 정신적인 지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선화원의 주홍조고 이사장을 얘기한 김저금 스님 또한 만당의 활동으로서 1938년도에 10월에 최범술 김범부와 함께 경기도 경찰부의 간혹에 투옥되게 됐습니다. 그 아래 내용들을 보면 만당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을 경찰에서 일본 경찰들이 체포를 할 때는 만해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은 만해당의 당원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당은 그것은 만해 스님의 당원이다. 인식을 일본 경찰은 하고 있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범술 스님을 위시해가지고 당시 김범무, 서봉, 이구봉, 이원구, 박인봉, 최성환 등 당시 11명이 개인사에서 만해스님 사상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만해당이라고 해서 다 끌려갔다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쪽 중괄 이와 같이 만해는 총독부의 핍박과 감시 속에서도 항일운동을 계속해 나갔으며 만당뿐만 아니라 총독부가 35년도 각 학교에 강요하기 시작했던 신사참배의 단호히 거부했으며 1940년 상시개명 역시 거부하고 그 반대운동에도 앞장섰다. 만해 따님 한영숙 여사의 정언에 의하면 당시
학도병으로 출병을 해달라는 출병가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목청을 들고 그 받으러 온 사람들을 던지고 화를 내고 내쫓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만해 스님이 이런 일본의 조선 침략 정책의 단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만해의 불교 대중화와 민족 정신 선양. 만해는 15장으로 끝을 옮긴 이후에도 불교 대중화뿐만 아니라 민족 선열들의 애국 계몽 정신을 선양하기에 적극적이었다. 불교지를 속관하여 역경의 근무 선해성과 같은 글을 통하여 고교와 대중화를 진료했다. 그 다음 67쪽 마지막 쪽에 보면 만해가 불교를 속관하면서 정리한 속관의 영입니다. 만해는 불교가 휴관한 것은 재정 문제와 불교 내용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을 가졌다. 불교의 속관은 궁극적으로 당시 불교계의 일치 단결이었으며 사찰 행정과 각종 의식의 통일은 실제적인 과제였다. 때문에 만해가 인수한 불교는 그 내용이 혁신되어서 교계 사상의 보도와 교리 선전 이외에 정조 불교의 주장, 불교 행정의 비판, 일반 불교도의 정신 진작 등을 배제했다. 결국 만해의 편지 보도가 불교의 성격을, 불교지의 성격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 다음 28쪽에 보면 만해는 이 밖에 독립운동가이자 대종교의 초대 교제인 나철의 유고적 반영을 추진했으며 단재 신처의 묘비를 건립하고 단재의 유고적 반영을 추진하기도 했다. 예컨대 만해는 제자인 교당 최범수와 함께 단재의 조선 상고사와 조선 상고 문화사 등 중요한 유고를 반영하고 묘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비문은 중지하고 단재 신채호 싱의라는 비재행만을 새겨 단재의 친척인 신도구에게 전하여 세우도록 했다. 그 다음에 1930년도 다산 서세 100년을 맞이해서 정인부 안재홍과 함께 경성 공평동 대서관에서 다산 서세 100년 기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하다가 비체되어 마포 형무소에서 옥구를 치던 일송 김동삼이 1937년 3월 옥중 순고하자 유해를 시무장으로 모시고 5일장으로 치른 이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음 29페이지하겠습니다. 일송 김동삼 선생님은 유언으로 나라 없는 무덤은 있어 무엇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뜯으면서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하는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평소 김동삼을 존경했던 만해 스님은 그 유언대로 화장을 하여 유해를 한강에 뿌렸다. 그리고 만해는 명절식에서 통곡하며 다시 이런 인재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만해가 일생에 눈물을 흘린 적이 이때 한 번뿐이라는 지라는 김동삼 선생님의 변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관우의 기억에 하면 당시 조문객은 5, 60명 정도 되었고 조지원, 여운명, 공명희, 방문문, 김재건, 박광, 허영호, 박보봉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영결식에도 역시 일본 경찰은 여지 어김없이 찾아와서 조문국 명단을 조사했다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0쪽에 보면 1939년도에 만해 스님이 회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주갑일 적흥에 대해서 즉 회갑날 적흥이라는 시를 적흥적으로 시를 지은 내용입니다. 아마 만해 스님의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홀홀 61년 이 유인물에는 빗방자가 빠졌습니다. 홀홀 61년 광 운시 인간 소급상이다. 홀년이 지나간 61해 이것을 짧은 생이라 하느니 세월 종영 백발간 풍상문의 관심상이라. 세월이 흰머리를 짧게 했구만 풍상도 일편단심을 어쩌지 못하는구나. 정빈여 한봉골 인명수리 등요방이라. 가난을 달게 여겨 봉골도 바뀐다. 병을 버려두며 좋은 처방 누가 알리. 유수유생 본망문 서성 만수 진사야. 유수 같은 여생 그대여 묻지 말게. 숲한 예미 소리가 저녁노을 방해하니. 청량사에서 당시 박방, 유원역, 김관호 등이 중심이 되어서 해방년을 부릅습니다. 오세창, 권동진, 이병우, 안종원 등 20명이 참여를 했고 8월에는 다솔사에서 김건중, 최범술, 김동산, 김범산 등이 모여서 동지들과 같이 해방 축하위원을 했다고 합니다. 해방일의 건축형이라는 시는 암울한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온 굴곡진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누움과 만해가 가난과 병을 근심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여 무슨 미묘한 방책이라고 있는 줄 알지만 가난과 병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어서 자유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같이 흐르는 여생을 그대여 묻지 마라. 다만 예미 소리가 석양을 맞았을 뿐이다라고 한 구절은 만해선사다운 풍모가 여지없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1조를 1940년에는 장시개명 반대운동, 43년에는 조선인 합병 출정 반대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도에는 경어집의 서문과 연보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경어 입적 후에 제자 망공스님이 경어의 행적을 따라 각처에 흩어져 있던 경어의 유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35년 수집한 경어의 글을 만해에게 남기며 혹 글자의 누락이나 그릇된 점을 붙여 교육해 주기를 바랬고 1942년도 여름에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용숙 열사의 증언에 의하면 남공스님께서 서울에 상경을 하면 꼭 시무장에 오셔서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한 여사가 남공스님 80세는 세수대에 떠가지고 꼭 떠다 바쳤다. 그래서 제가 알고 어렸을 적에도 큰 스님 시공하셨구만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만해 스님과 망공 스님의 사이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그러한 분이었다. 그래서 망공 스님, 만해 스님도 이 경어집 서문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예우 존경하는 친구 망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망공 스님 또한 만해 스님보다 나이가 8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공 스님은 만해 스님에게 경어집을 발간할 것을 요청했고 서울에 오면 꼭 만해 스님을 찾아뵙고 두 분이 그 시무장 좁은 방에서 덕담과 선문답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요즘 들어서 좀 불편한 것이 천하군의 설립조사를 두고 만해가 아니고 망공이고 망공이 아니고 만해고 이런 후학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시무장에서 지금 만해 스님과 남궁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우리를 지금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좀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해 스님과 남궁 스님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친구다 하는, 남궁 스님은 경어집의 출판, 서문 이런 것을 모두 다 만해 스님에게 의탁을 했죠. 만해 스님 역시 남궁 스님을 존경하는 친구라고 표현하는 그 두 분의 사이인데 이 후학들이 조사 스님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29일 조국 항복과 민족 독립을 눈앞에 두고 입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은 전통 불교 의식에 따라 했으며 이해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었고 62년도에 건국운장 대한민국장을 출세를 하였습니다. 만해를 숙무했던 조종현은 만해는 한국 사람이다. 뚜렷한 배단민족이다. 독립지사다. 항일투사다. 강철 같은 의지로 북둥이 같은 정열로 대쪽 같은 절조로 고고한 자세로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최후의 일각같이 몸뚱이로 부딪혔다.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굳세게 결투했다고 만해의 일생을 지배하였습니다. 사실 만해 스님이 입적하고 난 이후에 불교계에서는 사실 만해 스님의 추모와 만해 스님의 사상과 유지를 개성하는 데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누구 하나 만해 스님 추모 사업을 진행한 적도 없고 만해 스님 제사도 모시질 않았습니다. 왜? 만해 스님은 대처스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계종에서는 모시지 않는다. 그동안 선화원에서 만해 스님 입적 이후에 1945년부터 현재까지 유족들과 선화원에서 만해 스님의 선양사업과 추모제를 지금까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작년부터 동국대학교가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만해 스님의 추모 제사를 모시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배전 말은 생략을 하고 이것으로서 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